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긴 황금 연휴였는데요. 마음 편하게 지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인데 그 어느 때보다 슬픈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카네이션 대신 노란 리본을 달고 하얀 국화를 든 분들이 오늘도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부 합동 분향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어버이날이라고요. 자,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오늘 희구라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슬픔에 젖은 안산 지역과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한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 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 짝. 나 의사로 오시오. 웰컴. 네,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가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어버이날인데 오늘 뭐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죄송하게도 저는 오늘이 어버이날인지 회사 와서 알았어요. 저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네, 어제 혹시 회식? 그건 아니었는데 정신줄을 놓고 사는지 어버이날을 깜빡 잊었어요. 얼른 들어가서 저녁 때라도 달아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 회사에 와서 알았으면은 온라인으로 뭐 돈을 보내거나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걸 오히려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요. 제가 그냥 점점점.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네.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돈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네. 네, 뉴스 전해주시죠. 네, 그 처음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그 병원들의 경영난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동네 의원들뿐 아니라 또 동네 의원 뭐 중소병원들뿐 아니라 대형 병원으로까지 이런 경영난이 좀 번지고 있는데요. 그 대형 병원들 중에서도 5손가락에 안에 든다는 빅5 병원들마저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개 질병군 그 포괄수가제가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되고 또 초음파 검사가 반토막난 수가로 급여화되면서 대형 병원들이 그 적자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반면에 이런 대형 병원들의 걱정을 일부에서는 그냥 엄살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실상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좀 좋지 않기는 했습니다. 네, 그 빅5 병원들도 어렵다는 얘기는 지난해인가요? 뭐 몇 달 전에도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뭐 새로운 자료가 좀 나왔습니까? 네, 이게 지난해 말쯤에 저희가 보도해 드렸을 때는 2012년도 결산까지 자료를 종합해서 최근 5년치를 분석해서 보도해 드린 거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뭐 포괄수까지 확대 적용이나 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의 그 경영 상황이 반영된 건 2013년도 결산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난 4월 30일에 국세청에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2013년도 결산 내역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이게 12월 결산 법인들인데요. 네네. 그 빅5 병원 중에서도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 아산병원이 12월 결산 법인이어서 자료를 공시를 했고요. 이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의료 부분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빅5 병원 중에 나머지 서울 성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2월 결산 법인이어서요. 5월 말견 결산 내역이 공개되고요. 네. 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에 그 2013년도에 그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긴축 재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의료 부분에 대한 적자를 피하지는 못했나 보네요. 네, 당시 비상경영 선포한 것을 두고 노조와도 심하게 갈등을 빚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서울대병원 지난해 교수들에게 지급하던 선택진료 수당을 30% 정도 감축하는 등 그 지출 규모를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52억 적자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한 건데요. 그 서울대병원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의료 비용 부분에서만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65억 7천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선택진료 수당을 삭감하거나 뭐 당직 수당 같은 재수당 비용을 40억 원 이상 삭감했고요. 퇴직급여도 4억 원가량 줄였습니다. 또 여비교통비나 통신비, 보험료, 뭐 차량 유지비, 접대비, 행사비, 소모품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품목들은 다 최대한 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1억 9,7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내서요. 그 전년도 2012년도보다 적자 규모가 2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직 수당은 요즘 전공의들은 당직 수당 오히려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당직 수당은 어떻게 줄이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퇴직급여를 4억 원 줄이는 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변? 퇴직급여는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줄일 방법이 있나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퇴직자가 적어서 그냥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억 원 정도면. 네, 디테일한 부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그 디테일까지 알기를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네, 그 퇴직급여 법정 퇴직급여가 아니라 그거 말고 어떤 그 상여금성 퇴직급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법정 퇴직금보다 좀 더 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뭐 그런 위로금, 걸 공로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전별금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4억 정도인 거군요. 근데 이제 그 251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2012년보다 2배 정도 커진 거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 얘기 할 때 노조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늘 문제 삼는 게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그거를 다 적립하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통 주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거까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2013년도를 빼고 2012년도까지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한 100억 이상, 160억 이상을 항상 적립해 와서 그거를 이렇게 다시 비용이 아닌 그 수익 부분으로 처리를 하면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근데 반면 작년에는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는데도 250억 이상 적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 2012년보다 적자가 뭐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그 내용보다도 그 설명보다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합산해서 계산했을 때는 이번에 그럼 사상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그 전에 환산하면 다 흑자로 돌아섰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는데도 250억 이상 적자가 나서 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까지 이렇게 감안하면 적자 규모가 400억 원 이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래나 입원 진료 수입 등 의료 부분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데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료 외 부분, 뭐 의료 부대 사업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합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료 부분만 떼놓고 보면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적자는 621억 3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2배 이상 커집니다. 의료 부분에서 이처럼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을 두고 지난해 시행된 정부 정책이 병원 경영에 직격탄을 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됐고 10월에는 초음파 검사 급여가 반토막난 수가로 적용됐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부터도 2013년도 경영 수지는 아마 지금까지보다 최악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고요. 아마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환자들을 이렇게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을 진료해서 이익을 내는 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만 600억 이상 받잖아요. 근데 그나마 의료 부대 사업이나 임상의학 연구 이 부분에서는 좀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상의학 연구소의 경우 지난 2009년에는 58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2013년에는 125억 이상 이익을 내서 이게 한
2배 이상 네.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업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은 부업으로는 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 예전에는 부업이라고 해봐야 다 무슨 식당 임대 주거나 주차장, 장례식장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임상의학 연구 분야에서 그래도 124억 5천만 원 이 정도 이익이 났다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네, 뭐 대학병원들이나 상급 종합병원들이 요즘 연구 중심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 모델이 된다라는 것도 좀 보여준 그 셈이죠. 정부에서 연구 중심 병원을 계속 육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환자를 보면 적자를 보고 연구를 그렇게 하면 깊은 돈을 뜻이. 벌도록 이렇게 뭔가 제도를 아주 교묘하게 디자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인가요? 이 연구소에? 아니 이거는 민간 기업이라든지 제약회사라든지, 뭐 제약회사에서 주는 예. 것도 또 있고 있고 네. 그 국가에서 주는 것도 연구 있고. 용역을 따낸 것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삼성 서울병원하고 서울 아산병원은 어때요? 네, 우선 삼성 서울병원의 상황은 서울대병원 못지않게 어려웠는데요. 그 삼성 서울병원은 삼성 어린이집, 삼성 노블카운티, 그 노인 주거시설인데 이것과 함께 세 곳이 함께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묶여서 결산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부분의 적자 규모는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컸는데 의료 외적인 수입까지 합산하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지난해 287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렇게 의료 부분만 별도로 떼서 계산을 해보면 906억 6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의료 부문은 900억 적자인데 다 합쳤더니 300억 가까이 흑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의 흑자가 1,000억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렇죠. 아니 무슨 어린이집하고 아니 그게 주거 아니고 시설, 이게 제 생각에는 그 기부금까지 다 포함해서 흑자 개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기부금은 포함돼 있고요. 그거는 그렇죠. 기부금은 기부금 때문에 네, 서울대병원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네. 기부금이 서울대병원보다 삼성 서울병원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많더라고요. 네. 그 일단 여러 가지 계열 어떻게 보면 그룹 회사에서 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뭐 배당금들이 왜냐하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4.95% 정도씩 그 5% 미만씩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데 그 주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부 받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배당이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의 흑자가 날 수도 있는 기부금이 형성될 수는 있죠. 기부금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된 거군요. 삼성 서울병원은. 근데 그 딱 기부금만으로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삼성 서울병원의 기부금이 올해만 특히 많았던 거는 아니고요. 2009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한 1,000억 이상의 기부금이 들어왔었고요. 계속 줄다가 올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삼성 서울병원의 그 많은 기부금은 다 어디서 어떻게 삼성 조성되는 그룹에서 건지 다 그거를 주는 한번 거죠. 취재해가지고 네. 우리 한번 기사를 네, 써보자.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안 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에 지출했는지는 뜨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잘 안 뜨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쁘다고 보기보다는요. 삼성 그 그룹에서 이런 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회 환원을 한다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예. 뭐 좋아요. 좀 기부금 뭐 사회 환원이 됐건 투자가 됐건 네. 계열사들이 삼성 서울병원을 지원해 그걸 주는 지원해주고 거는 있죠. 좋은 일이긴 한데 네. 다른 삼성을 등에 업지 않은 수많은 일반 병원들은 네.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그 무슨 삼성 쫓아가려다 가랭이 찢어지는 형국이 되니까 다른 그리고 이제 시민들 일반 환자들의 눈높이는 삼성 서울병원에 맞춰져 가지고 아니 삼성은 이렇게 하는데 니네는 왜 이러냐. 근데 우리는 기부금이 1년에 1,000억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 네. 얘기를 참 할 수도 없고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의료의 어떤 뭐 왜곡상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군요. 사실 기부금 없이도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수가가 맞춰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기부금이라는 건 받아서 공익적인 곳에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환자 보는 과정에서 난 적자를 메우라고 기부금이 존재하는 건 그런 아니잖아요. 건 아닌 연구를 하든지 네. 진짜 어려운 환자를 도와주든지 맞습니다. 공익적인 데 써야 네. 되는데 우리는 기부금을
정상적인 진료 활동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는 데 쓴다. 이건 좀 웃긴 거죠. 우리 박쌤을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서울 아산병원은 어때요? 네, 서울 아산병원은 근데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과는 사정이 좀 달라서요. 5년 내내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이 의료 외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잖아요. 서울대병원, 삼성 서울병원이나. 근데 서울 아산병원은 오히려 의료 외적인 부분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요. 의료 부분에서는 흑자를 내서 오히려 의료 외적인 부분의 적자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회계 자료,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 자료에서도 5년 내내 흑자를 기록한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네요. 네, 아산병원은 진짜 희한해요. 네. 그렇게 환자를 많이 본다면서요? 근데 아산병원이 네. 보면은요 페어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네. 굉장히 페어하게 운영이 되는 것 그 같고. 무슨 의미예요? 그 페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그 뭐 로펌들한테도 이렇게 뭐 막 값을 관계로 해가지고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적정한 수임료 주고 뭐 그런 걸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뭐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산병원이 상당히 페어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뭐 삼성중공업이니 뭐 이런 데에서 많이 기부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네요. 의료 네. 부분 진료 수익이 많아서. 그 아산병원은 뭐 국내에서 일단 병상 수도 가장 단일 병원으로는 제일 많고 네, 맞습니다. 의사도 아마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사 1인당 보는 환자 숫자도 보니까 거의 뭐 최고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이것도 아산병원처럼 그럼 니네도 병상을 키우고 응? 거의 뭐 이런 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장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거기는 현대가 운영하는 공장 같은.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환자를 막 응? 석션한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뭐 아산병원이 환자를 다 뭐 빨아들인다. 하여튼 다른 병원들은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 부문 적자를 보면서도 이 입맛이 씁쓸하고 네. 아산병원의 흑자를 보면서도 또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 네. 나머지 그 두 개 병원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네, 5월 말 네, 결산이 결산 자료 나오면 네.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동네 의원들의 경영난에 대한 뭐 자료도 나왔다고요? 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3년 총 내원 일수는 0.1%, 총 요양급여 비용은 5.2%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내원한 일수는 2.0% 감소했고요. 근데 요양급여 비용은 뭐 1.8% 증가하긴 했는데 그 내원 일수 감소폭보다는 적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전체 의원 중 45% 가량이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 환자 수,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5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5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의원 한 곳당 평균 3억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45%가 하루 평균 50명이 안 된다고요? 네. 이 자료는 정확한 건가요? 뭐 이렇게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 심평원 자료나 이런 걸 심평원 자료 분석해서 같은 네 나름 굉장히 발표한 걸로 놀라운 그 숫자 통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개업가에서 하루에 50명이 안 오면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하루 내원 환자가 외래 환자가 50명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문 닫아야 된다. 망한다. 유지해봐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45%가 그 50명이 안 된다. 뭐 개원가에서도 그 동네 의원 취급 병원 규모를 좀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곳들이 좀 대형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화된 쪽으로 오히려 환자들이 또 개원가 내에서도 쏠리고 그러게요.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또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어쨌든 있는 개원 의사, 그러니까 동네 의원으로 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1.8%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거는 물가를 고려하면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뜻인 것 같고, 게다가 동네 의원의 숫자는 분명히 늘었을 거란 말이죠. 또 그렇죠.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한 곳당 뭐 매출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숫자인 것 같네요. 자, 다른 뉴스 좀 볼까요 이제? 네. 뭐 어떤 뉴스를 들여다볼까요? 그 노한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결국 불시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노한규 전 회장이 불신임은 물론 또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이 네.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29일 제기했습니다. 노 전 회장의 소송은 법무법인 KCL 그 유지담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유 변호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낸 바 있어서 좀 법조계에서는 거물급이다. 그래서 그 노 전 회장의 아무래도 상대 측이 되겠죠. 의협 대의원회 쪽에서도 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물급 맞죠? 이 정도면 지금 퇴임하신 게 대법관 마치신 게 2005년 10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지내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거 관련되는 사건을 맡았다. 뭐 거물인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 얼마나 글쎄요. 받으실까요? 네. 그 대법관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군요. 아니 그 나오잖아요. 일간지에 보면은 뭐 대법관이 도장 한번 찍어주는데 몇 천만 원이다. 네.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겠죠. 예. 그 불신임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보궐선거는 아직 하지도 않은 건데 그거를 앞으로 벌어지는 그 선거 자체도 효력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별의별 걸. 가령 미래의 뭐 우리 일도 박쌤이 얘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고요. 박쌤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가처분 신청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제지. 술을 못 먹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말을 못하게 하는 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렇게 신청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네. 예, 그 지금 그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보궐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던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진료부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이분 예전에 그 칼럼 많이 쓰고 네네. 노한규 회장하고 가장 사이 나쁜 국회에서 한번 붙으신 적 있죠. 그렇죠, 제가 네. 그때 그분이잖아요. 패널 갔었었는데 네네네, 아주 그분입니다. 그때 장관이었는데 네. 예. 대학병원 교수가 의협회장에 도전하는 게 뭐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이례적인 네, 일인 네.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뭐 이게 연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뭐 하는 말은 이제 엉망진창이 된 의협을 반듯하게 다시 세워보겠다. 이게 이제 출마의 짤막하게나마 변이었고요. 네, 엉망진창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분은 그런 얘기를 기존에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회장은 임기가 한 1년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다음 이 보궐선거 이후에 정식 그 차기 회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그러니까 의협을 좀 추스릴 만한 사람이 출마를 해서 의협을 좀 추스린 다음에 그 차기 선거엔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얘기를 누가 뜻으로 했는데요? 박종훈 교수가 직접. 본인이 네네네. 아,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의미로- 해왔는데 그런 사람이 나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신 셈이 됐군요. 네네네.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관리형 총리 뭐 이런 거 하듯이 브릿지 역할을 네. 하시겠다는 가교 네네네, 역할을 맞습니다. 하시겠다고. 예. 네. 근데 뭐 하여튼 만약에 당선되셨는데 그러면 1년 후에 재출마하면은 그 약속 위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학병원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상태라서 차기에도 또 출마하기는 약간 좀 힘든 게 3년 임기에 지금 1년까지 하면 4년을 총 병원을 그 대학에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다른 현재로서는, 후보들은 네.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그 현재로 공식으로 선언한 건 이제 박종훈 진료부원장 네. 밖에 없고요. 뭐 네. 거론되고 있는 사람으로는 임수음 서울시 의사회장, 조인성 경기도 의사회장, 정능수 경북도 의사회장, 황인방 대전시 의사회장 등이 뭐 출마 후보군으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의협 집행부 내에서도 좀 자기들끼리 후보를 내세우려고 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은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고요. 후보자 번호는 19일 결정됩니다. 등록한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한 15일이나 그때부터 바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요. 투표는 온라인과 우편 방식으로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우편 투표는 그 6월 2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6월 18일 오후 7시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들도 뭐 나올지 여부도 하여튼간 굉장히 혼전 네. 양상이겠네요. 네. 예. 후보 맞아요. 등록이 17일 오후 4시까지요? 17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다음 주에 방송 못 하겠군요. 그러면 그 누가 후보 등록했는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6월 18일 날 오후 7시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 만약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네네. 네. 6월 18일은 한국 월드컵 첫 경기가 있는 날인데 네. 아침 7시에 러시아와 첫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그날 오후 7시에는 의협회장 선거 결과가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협회장. 네, 예. 뭐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네.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입력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18일 날 7시, 아침 7시에 러시아랑 하고요. 27일 날 오전 5시에 벨기에랑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하나? 중간 거. 6월 23일 오전 4시에 알제리랑 합니다. 와, 이걸 지금 광팬이시네, 광팬. 아니, 광팬이 아니라 지금 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네. 이 입력을 안 해놓으시면 요 시간에 예. 예를 들어서 조찬 모임을 잡거나 예. 아니면은 뭐 비행기 티켓을 끊거나 이러면 예. 그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취소하게 되거든요. 아. 김변도 빨리 좀 입력해만. 이날 예를 들어서 전 조참 없고요. 비행기 탈 일도 없어요. 혹시 모르잖아. 6월 18일 날 조찬 모임 만약에 잡아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7시에 러시아전인데 그날 조찬 모임 잡으면 네, 그런 네. 황당한 일이 없도록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슬슬. 그러게요. 지금 뭐 그 전까지 어떻게 세월호 문제들이 잘 해결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월드컵 경기를 볼 수 있었으면 그러게 좋겠습니다. 말입니다. 네. 네, 뭐 김변이 잠깐 말씀하기도 했지만 그 노한규 전 회장의 그 네.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예 이 보궐선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논란은 여전히 참 그 있습니다. 노한규 전 회장의 재출마 그 가능성은 지금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논란이 좀 네, 그 징계 분분하던데요. 받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가 당착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낸 상황에서 출마를 또 한다는 건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죠? 아 그렇네. 예, 자가 당착이잖아요. 그렇군요. 그죠? 예. 아, 유지담 전 대법관님까지 선임한 마당에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보궐선거에 네. 본인이 재출마하면 과거 그거는 예. 그 불신임 된 거를 인정하는 인정하는 셈이 꼴이 되니까. 되죠. 오, 그렇네요. 오, 어. 그 똑똑한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그 규정 무슨 규정이에요? 윤리위원회인지에서 뭐 1,000만 원 뭐 얼마 뭐, 이상 예. 500만 원 이상 징계를 받으면 위반금을 네, 내야 되는 징계를 피선거권 받으면 제한되는 규정 네, 이런 게 5년 또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규정이 이번 정총을 통과했죠. 통과한 예. 거잖아요. 네, 거기 뭐 그러면 부칙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거, 부칙은 없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음. 그래서 이제 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출마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논란이 그러게요. 또 제가 있기는 그거에 했어요. 대해서 소급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저 뭐 일각에서는 제가 뭐 저기 전 회장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 막 항의 전화가 오고 막 친노 세력으로 아, 진짜요? 네, 네. 이거 황당하대요 그런 거. 네. 그 김변은 어느 후보자하고도 특별한 관련이 없고 교류도 없고 뭐 네. 친하지도 않고 네. 아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친소 관계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그냥 네. 저희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실만 네. 알려드리고 네. 있을 뿐입니다. 음. 자, 의협 얘기는 그만하고요. 사실 네. 이 들으시는 분들도 짜증나실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자, 다음 뉴스는 네.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그 카바 수술, 그 유명한 카바 수술을 개발한 송명근 교수가 중국으로 간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카바 수술이란 게 종합적 대동맥 금부 및 판막 성형술, 이게 심장 수술인데요. 이 카바 수술을 개발한 송명근 교수가 지금 현재 건국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건국대 병원에 사표를 내고 중국에 있는 제1인민병원에 국제 카바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이게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합작해서 이 센터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건국대 병원에서는 그 오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 송 교수가 건국대병원에 사표를 낸 이유는 그 카바 수술을 더 이상 한국에서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요. 그 보건복지부가 3년 5개월 동안 카바 수술에 대해서 뭐 안전성 검증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 지난 2012년 12월에 카바 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카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그 송 교수는 이후에 그 중국 등 해외에서 카바 수술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냥 아예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서 카바 수술 집도 및 환자 진료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송 교수는 현재는 그 한국에서는 안 하고 중국에는 하지만 중국으로 가지만 앞으로 그 한국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구성도 밝혔는데요. 뭐 조만간 송명근 심혈관 외과 의원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갖고 개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진료를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고요. 하지만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바 수술을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그 심혈관 외과 의원을 개설하는 건 지금 현재 자기에게 그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8,500명. 예. 네, 이 환자들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의원을 개설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제1인민병원 이거 뭐 어떤 병원인지 저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참 김변도 잘 모르죠 이거 카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도 어려운 얘기들 전문가들끼리 싸우니까 우리 같은 네. 비전문가들은 괜히 끼어들어갔다가는 또 그죠. 네, 네. 괜히 지난번에 무서워요. 그 어느 심장내과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 카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밥 먹는 자리에서. 어떻게 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했다가 혼났잖아요.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이게 지금 명백하게 그 카바 수술이 잘못된 거라는 게 다 확인됐는데 전문가들이 당신 같은 사람도 이거를 그렇게 안 믿고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는 태도를 보이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는데 네.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끝나긴 했는데 사실은 정말 모르는 거죠. 일반 비전문가들은. 그냥 예.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카바 수술이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옳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근거가 훨씬 많아지긴 했습니다. 지금 뭐 복지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조건부 급여도 폐지했고 이런 상황이고 훨씬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저도 믿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현재 상황인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은 이게 양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송 기자 같은 송 씨인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송 교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층 기존 심장 수술 기존 뭐 판막 치환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진일보하고 부작용도 없고 또 아파린을 먹지 않아도 되고 뭐 이래서 상당히 진일보한 기술이다라고는 하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일각에서 어떤 분은 뭐 그 황우석 전 교수에게 비유를 해서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황 교수 케이스랑 좀 다른 게 어쨌든 황우석 전 교수의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이제 저 사람은 아니다 그 연구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아주 극소수 몇몇 사람 독지가들 수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말고는 지금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카바 케이스는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뭐랑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뭐 유럽에서도 뭐 인정하고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해외에서도 또 뭐 의사들이 배우러 온다 그러고 이런 뉴스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웃어요, 김변? 예, 아니요. 이거 저렇게 계속 말하다가 뭔가 또 꼬투리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표정이 나서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뭐 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줄기세포 부분도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니까 중국 가서 뭐 줄기세포와 관련된 치료를 받고 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네, 송 교수가 그 일본으로 간다거나 미국으로 간다거나 뭐 독일로 간다 그러면 훨씬 조금 믿음이 갈 것 같은데 왠지 중국, 러시아가 합작해서 뭔가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가신다 이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
아닌가 이런 또 느낌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만할까요? 네, 예.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좋아요. 예, 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에 설립하면 안 되죠. 이런 거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예, 적발되면 그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지자체에서 급여비 이게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 사무장병원으로 그 적발되는 즉시 급여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그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 약국, 그 면허를 대여해서 약국을 개설한 곳 이런 곳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확인한 경우 그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무장들이 그 요양급여 비용을 은닉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게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한 건데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지급 보류 조치 전에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지급이 보류됐던 급여 비용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그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네, 뭐 선의의 피해자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동안은 그 악의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요 위험한 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무죄가 되지도 않고 그냥 이게 주로 뭐 경쟁병원에서 이렇게 고발해놓고 경찰하고 이렇게 대충 해서 수사 의뢰해놓고 또 올리면 바로 그거 통보만 가면은 보험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나중에 이자로 갚으면 뭐 하냐고. 그 사이에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는 1, 2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어떻게 이 병원이 살아남겠습니까? 진짜 선의의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병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그래서 진짜 이게 사무장병원 아닌데 그 어떤 경쟁 민원이라든지 뭐 다른 불순한 의도에서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건물주가 그 네. 병원 잘 되니까 요거 내쫓으려고 사무장병원이라고 이렇게 고발해버리고 목줄을 딱 지워버리고 돈이 안 흘러가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폐업해야죠. 내보내고 새로운 병원 몫이 좋아지니까 그걸로 집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그럼요. 세상이 얼마나 그런데요. 저는 그러니까, 순진해가지고 네.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자만 지급해서는 안 되고 아마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람 무고나 뭐 이런 걸로 걸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뭐 그럴 것 같다 추측이다. 그런 줄 알았어요. 뭐 미안해요. 이런 끝이군요. 그런 경우는. 네. 자, 근데 이제 사무장 병원, 사무장 그 의원 뭐 이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계속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나중에 줬던 것도 이제 그 환수 조치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처벌이 계속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의료계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찬성, 지지하는 그 입장을 보여왔는데 김변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 측면도 있네요. 진짜로. 그럼요. 예. 네. 만약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저 사람 저기 사무장 병원인 것 같다라고 신고해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네. 이자만 주면 어떡해. 문 닫았는데 망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부분 뭐 보험가 비보험가야 뭐 상관이 없어요. 비보험가들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 보험 청구에 별로 의존도가 없으니까. 비보험과는 사무장 의원이 잘 없어요. 아니에요. 비보험가가 더 비보험과도 많죠. 많아요? 비보험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성형외과, 치과, 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안과. 성형외과 의사인데 돈은 없으면 자본이 없으면 사무장 병원에 가서 일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그리고 뭐 하여간 보험과 뭐 그럼 이런데. 김변은 지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글쎄 제 법리적으로는 네. 솔직히 위험하다. 위험하죠. 수사기관이 수사했다. 그리고 네. 자기들이 파악해 보니까 사무장병원 갔다라고 검찰에 통보하면 네. 바로 그냥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이거는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그렇죠.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요거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무죄. 그러면 수사기관이 사실로 확인했다는 게 그게 그 유죄를 의미하냐? 그렇죠.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상의 원칙인데. 그리고 그 확인된 사실도 사실은 아닐 그렇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확인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장병원이냐 아니냐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도 있지만은 가치 판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실은요. 네. 네, 지금 김변은 대한민국 국회를
국회를 향해서 법안을 잘못 통과시켰다 이런 발언을 맨날 하셨고요. 이게 의원 입법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전반적으로 좀 믿기 어렵다 뭐 그렇죠.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왜냐하면 거죠. 이게 청탁 수사일 수도 있고요. 뭐 좀 이상해요. 하여튼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의원 입법으로 오는 게 예. 사실은 그 참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입법들이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요. 대한민국의 입법 체계 지금 전반에 걸친 문제를 또 지금 제기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계속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의원들은 규제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어요. 네.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 하고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이거 발의하신 분이 아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화 받겠다 이미 이제 또. 전화 오겠네요. 네. 예. 자,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침몰했지만 슬픔은 온 나라, 특히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했다가 참변을 당한 단원고 학생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를 덮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기에 이후 대책 수립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슬픔과 애도, 분노가 뒤섞인 경기도 안산시를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등을 취재한 청년의사신문 곽성순 기자와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입니다. 지난달 안산시를 다녀오셨다는데 직접 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요. 지난달 25일에 안산시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합동분향소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도시 전체의 그런 애도하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게 느껴졌고요. 제가 찾은 날은 아직 이제 임시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때였는데 굉장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고 뭐 이렇게 재난 상황 대비해서 무슨 천막 같은 것들 많이 쳐져 있고 막 그 재난 구호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천막들도 많이 있고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었는데 큰 소리 하나 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그랬습니다. 그 분향소 앞에도 그 이제 분향하러 오는 사람들을 태우는 큰 이제 그 관광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거기 이제 경찰들이 많이 배치되긴 했지만 앞에 도로가 넓지 않아서 좁은 상황이어서 도로 상황도 안 좋고 그랬지만 뭐 이렇게 경적으로 울리거나 뭐 교통을 혼잡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차량들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도하는 분위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네, 안산이 사실 그리 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도시 전체가 다 침통한 분위기일 맞습니다. 것으로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자, 아직 이 사태가 뭐 끝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 벌써부터 이제 피해자 가족 또 주변 시민들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래도 대응을 좀 발빠르게 했다면서요? 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라는 데가 이제 중후부처인데요. 굉장히 대책이 빨랐습니다. 이제 참사가 일어난 게 이제 지난달 16일인데 17일 날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범부처 심리지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제 골자였는데 이 안에 다른 내용들도 담겼는데 사건 당일 이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고대 안산병원으로 입원이 됐었는데 거기에 그날 당일날 심리지원팀을 파견한 내용하고 17일에는 국립나주병원에 있는 심리지원팀을 팽목항 현장에 투입했다는 내용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보도자료가 떴죠. 그러니까 대처를 한 거죠. 21일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은 물론 이제 지역 주민과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서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내에 통합 재난 심리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25일에 갔다 온 데가 이제 여기인 건데 사건 당일 5일 만에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5일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지난 시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이야 뭐 많이 조금 그런 희망이 없어졌지만 살릴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좀 있었던 때라서요. 이런 뭐 심리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환 뭐 이런 희망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대처 이렇게 관심은 없었지만 굉장히 빠른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통합 재난심리지원단을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로 확대해서요. 최소 3년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미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그 정신건강 정책과 이준규 과장 진짜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날 제가 현장에 가서 딱 마주쳤는데 그 전에도 제가 복지부 출입할 때 이제 사무실에서 많이 봤거든요, 과장을. 근데 많이 피곤한 상태고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 밑에. 네. 그게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밑에까지 네, 있습니다. 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하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걸로 참 네. 그 애쓰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다 사회에 우리 사회에. 네. 예. 이준규 과장은 그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예방의학 전문이죠. 예방의학 이분은. 전문가였습니다. 그 25일 직접 그 기자님이 가셨을 때는 아직 통합 심리 네, 지원단 그렇습니다. 때였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생존자와 유가족, 그다음에 안산 시민 이렇게 이제 각 그 이렇게 나눠서 각각 대처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생존자의 경우에는 고대 안산병원에 이제 입원 중이었는데 학생들을 포함한 그 친구들은 고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담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제 심리 지원 이런 것보다는 소청과에서 담당해서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유가족의 경우는 이제 서울병원 외상센터 소속 전문의 4명이 안산으로 내려와서 그 센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가족이 전화를 하거나 하면 전화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와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가서 이제 유가족만 담당하는 그 4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원단을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일반 시민들 어떤 분이 이 심리 치료가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인데 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신경정신의학회라는 곳에서 정신과 전문인들이 이 자원봉사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서 안산시에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맡기로 했는데 그렇게 지원한 전문의분들이 한 250여 명이 된다고 해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네.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정신과 네. 전문의가 전국에 다 해야 뭐 몇 2, 3천 명? 잘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250명이나 모였으면 정말 많이 모인 엄청 거죠. 많이 모이는 네. 거죠. 신경정신의학회 이름이 개편이 돼서 정신건강의학회로 바뀌었죠. 그랬겠네요. 네. 네. 제가 거의 고문 변호사라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이 박 기자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디테일이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네. 아무튼 요분들이 요일을 나눠서 네. 하루에 이제 3-4분씩 안산을 직접 오셔가지고 거기 이제 대기하고 계시다가 네. 주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화나 이런 콜이 오면 직접 그 현장으로 가셔서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런 재난 관련된 심리 상담은 제가 그분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결코 짧은 시간에 하고 이런 게 아니랍니다. 보통 1시간, 뭐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들어주면서 되는 거라고 해서요. 그렇겠죠. 네. 예, 하루에 몇 건 없다고 쳐도 이게 일을 안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 오랜 시간 하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산 시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52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2개 학교마다 정신과 전문의 1명씩을 다 매칭해서 일종의 이제 주치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하고 있었고요. 근데 복지부는 근데 제가 그날 내려간 날도 그날 언론 보도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 초중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단원고 학생은 아니고 자살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요청이 있었고 뭐 이런 게 기사화가 살짝 됐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복지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자살 관련 스크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었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는 하긴 진짜 했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도 이 정도의 충격을 그렇죠. 느끼는데 네. 그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걸 보면은 그 아이들은 더
정신적 그렇습니다.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네. 전화 상담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전화 상담이 이제 꽤 중요합니다.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슬프다 뭐 힘들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벌써 그 제가 갔을 때 안산시 내 25개의 시민 상담소가 운영 중이었는데 뭐 장례식장을 시작해서 뭐 병원 로비 뭐 어디 각각 장례식장 뭐 이런 데 전부 다 한 25개 정도 그 있는데 임시로 이렇게 전화기들이 쭉 있고 상담 그렇죠. 요원들이 네네. 앉아 있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임시 상담소라는 네, 게. 그런 네. 게 한 25개 안산시 내에 25개 정도가 있었고 이제 상담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이 상담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죠. 자원봉사자들을 네. 모집을 해서 약간은 그래도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심리 상담 뭐 이런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뭐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통틀어서 있는 사람들을 전부 대상으로 받아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냥 투입할 수는 없고 목집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15일 현재 제가 간 25일 현재 그렇게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한 1,443명 정도 된다고. 엄청나네요. 그날 네. 지금 더 될 수도 있죠. 됐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 계실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렇죠. 왔다 로테이션 갔다 하면서 하면서 일하시겠죠. 그러면서 네. 이 25개 상담소에 이제 파견을 나가셔서 전화를 받는 그 실제 형태로. 상담 사례가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나 됐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날 이제 그 현황판을 제가 봤는데 오전 10시에 현재 이미 안산시 전역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사례가 391건이 있었어요. 그날 오늘 하루 예, 예. 하루인데 오전 그렇습니다. 10시에 오전 10시에 야. 안산 지역 이제 일반 학생이 176명이었고 구조된 사람이 1명 있었고 그다음 교사가 1명 있었고 일반인이 193명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이 20명 등이 있어서 그날 하루만 이제 그 정도 인원이었고요. 네. 누계로 심리 상담을 받은 누계는 그날 25일 현재 누계는 1,831명. 저희가 있습니다. 방송을 한 주 쉬어서 그런데 그렇죠. 예.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네요. 많았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한 집계는 오후 4시 현재 집계로 돼 있었거든요. 현황판에는. 직접 찾아간 심리 상대는 그날 하루 16건이 있었습니다. 일반 학생 2명, 피해자 가족이 13명, 일반 가족이 1명 이렇게 해서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많은 네. 수치죠. 자, 세월호 침몰 사태 이후에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흔히 PTSD라고 그렇습니다. 부르는 질병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고 네네. 있는데요. 이 질병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좀 길게 소개를 하는데 뭐 자세하게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면 이 PTSD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신체적인 손상이나 생명 위험을 받은 사고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에 발생하는 일종의 이제 정신적 질환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생존자들이나 민간 잠수부 등이 정신적 충격이 걱정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PTSS라고 표현하기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일종의 이제 신드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쪽 의료계 쪽에서는 이런 신드롬이나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질병으로 보는 거, PTSD라는 질병으로 보는 게 PTSD라고 하는 게 네. 공식 용어죠. 네,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접하기 힘든 거라서 꽤 드문 질환으로 알 수 있는데요. 유병률이 보통 한 1에서 12%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한 5, 6%, 여성의 14에서 18%가 생애의 한 지점에 이 PTSD로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상을 겪는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나 무슨 사고 이런 큰 경험이 아니라 성폭력이나 교통사고 뭐 이런 일상 사건을 겪더라도 PTSD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는 겪지 않는 큰 그렇습니다.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면 뭐든지 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요 증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외상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이제 계속 떠오르는 거, 이제 네. 제 경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감정적 무감각, 그다음에 이제 외상적 사건과 관련되거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비슷한 걸 피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PTS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사고 직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다 PTSD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급성 스트레스 반응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라고 할수 처음에 있고요. 초반에는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도 계속될 때 병이 되는 한 거죠. 3개월 정도를 보는 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가급적 초기에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치료가 잘 안 되면 뭐 그렇죠. 술을 마신다든지 그 이후에는 예. 너무 예후가 안 좋으니까요. 그 원래 우울증도 뭔가 우울을 한 감정을 느낄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네.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뭐 돌아가셨다거나 이럴 때 맞습니다. 우울해지는 건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울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것처럼 네. 이런 사건을 겪었을 그렇습니다. 때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는 큰 병이 그렇습니다. 아니지만 네네. 뭐 3개월이 지나도 계속되고 뭐 이러면 이제 PTSD라고 진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요. 이 집단 PTSD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뭐 온 국민이 있는데요. PTSD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뭐 그런 진짜. 우려도 있는데 제가 안산에 가서 보니 뭐 말씀드렸지만 시민 상담이 많이 오긴 옵니다. 실제로 오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학적으로 보면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국민적 트라우마라는 개념도 없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뭐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현재 진단 기준 하에서는 그런 사고를 직접 겪거나 목격하지 않은 경우는 PTSD를 진단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집단적 PTSD 뭐 이거는 좀 너무 좀 우려가 아니 큰 것이 말이 아닌가. 나와서 얘기지만 9.11 테러보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떤 충격, 상실감 이런 건 더 더 클 클 수도 수도 있죠. 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도 적이라도 명확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때 뭐 맞습니다. 구조하고 여러 가지 또 영웅적인 행동을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또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 너무 온 근데 막 그냥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황당무계한 맞습니다. 짓을 하고 뭐 부도덕한 그 일을 하고 똑같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말씀을 네. 그때 현장에 있었던 그 센터에 있었던 정신과 의사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똑같은 네. 얘기였어요. 이게 뭐 테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명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이번엔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런 재난이나 이럴 때는 보면 이제 그 영웅적인 구조 활동이 펼쳐지고 간간히 생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한순간 이제 위로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건에서는 이제 네.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계속 네. 다운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 계속 또 놀랍고 황당한 그렇죠. 사실들이 더 그렇습니다. 밝혀지니까 한쪽에서는 막 그 시신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수습하고 뭐 숫자 막 바뀌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한쪽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이렇게 말도 안 무책임한 되는 어른들의 네. 행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도 그 위기 관리 체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국내 네. 그 PTSD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이 뭐 부실합니다. 일단 외국의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1989년 꽤 오래됐죠. 국가보훈처 산하에 국립 PTSD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뭐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호주 또한 뭐 그런 PTSD 관리하는 국가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고베 지진 이후에 효고현에 이제 재난 트라우마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 PTSD를 연구하고 환자를 추적 관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PTSD 관리는 국립서울병원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PTSD 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중앙보훈병원에 2011년에 전문 클리닉 개소 등이 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PTSD를 연구하거나 뭐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PTSD는 미국이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워낙 거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기도 네, 하고 PTSD 에 재난도 많고. 네, 어쨌든 가장 그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환자들은 군인들이거든요. 전장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그렇죠. 경험들을 네. 많이 하겠습니까? 네. 그 참 그 네.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그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가 구조자분들, 민간 구조자분들, 잠수 맞습니다. 활동 잠수사, 네. 그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그분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엄청나죠. 시신 수습 네. 과정이라든지 그 손으로 더듬어서 이렇게 찾고 하는 그 과정을 아마 정말 근데 걱정되는 지금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 그 마련한 심리 지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피해자, 유가족, 시민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날도 민간 가서- 잠수사 구조 인력에 대해서는 네, 좀 제가 관심이 덜한 물어봤는데 것 같아요. 그거는 그
그 구조사분들을 어느 라인에서 관리를 하는지 제가 좀 명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라인에서 이 사태가 끝난 후에 그 라인에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청을 해야 된답니다. 정신과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심리 상담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방치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이쪽 그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요. 뭐 인도네시아 그인가요? 그 대지진, 네, 쓰나미,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본도 있잖아요. 일본의 네. 대지진 이런 네, 경우에 네. 대량 고 재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도 PTSD가 많지만 그렇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시신을 많이, 처리하고 하는 어떤.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 투입된 인력 중에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보고 직접 봐서요. 그 끔찍한 현장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왜 쉬운 뭐 예로는 이제 그 국내에서 PTSD 흔한 경우로는 이제 지하철 기관사분들 많이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자가 이렇게 뛰어드는 그 순간이 현장을 보는. 그게 계속 막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참 앞으로 좀 이 PTSD가 조금 더 중요한 문제로 계속 좀 대두가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관리가 있는데 좀 민간 차원에서도 네, PTSD 치료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주로 이제 병원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인하대병원이 이제 인천 그쪽에 있는 병원인데요. 세월호 피해자 전담 PTSD 클리닉을 개설을 이미 했고요. 네. 명지병원은 국내 민간 의료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외상심리치유센터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이제 명지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합재난심리지원단에 계시는 김현수 단장이라고 이분이 이제 명지병원 정신과에 계신 분인데요. 요 분이 좀 있는 거라 주목을 좀 더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울하다, 뭐 너무 안타깝다, 마음이 괴롭다, 잠을 못 잔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구조 담당하시던 분 중에도 한 분 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제2, 제3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들을 좀 보살필 수 있는 대책들이 시행되고 제대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곽성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은 청년회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청년회사 라디오, 팟빵이나 아이튠즈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짧은 문자 메시지, 짧거나 긴 문자 메시지는 1666-1895로 의견이나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5월 8일 어버이날 보내드린 5월 9일이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5월 9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